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데이터 마이닝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의 탈을 쓴 통계 반박하기라는 제목으로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통계가 양의 탈을 썼다고요? 그럼 원래는 늑대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통계 자료를 볼 때는 그만큼 신중하고 집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비유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순해 보이는 통계가 실제로는 악의를 숨기고 있거나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그걸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는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 키우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리터러시가 문해력으로 해석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여러분이 통계 자료를 보고 잘 해석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통계 자료에 함부로 속지 않는 법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래프 두 개가 주어졌는데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이 모든 별로 토론을 해보겠지만 이 시간에는 쌤이 영상으로 못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빠르게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1이랑 그래프 2 잠시만 봐주세요. 자, 이 두 개는 어때 보이세요? 맞아요.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62%, 62%, 54%, 54%, 54%, 54%. 그룹 A, B, C가 모두 다 같은 수치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는 같은 자료인 건 알겠는데 어떤 게 더 좋은 표현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그래프 2입니다. 그래프 2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래프 1번은 여기 50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래프를 절단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함부로 설명 없이 절단하면 안 되는데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2%랑 54%는 그 수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단해서 표현하면 굉장히 차이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결 표시 같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데이터를 자를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건 공식적으로 잘랐으니 주의해라 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물결 표시가 없이 그냥 잘라서 표현하는 것은 데이터를 왜곡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0 기준선에서 출발하는 게 원칙이라서 함부로 그런 표현 없이 자르는 것은 왜곡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0 기준선에서 시작하는 자료가 조금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도 나오죠? 베이스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잠시 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래프 1과 2를 잠시 비교해 보자면, 일단 2019년도 자료가 둘 다 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은 12 정도로 보입니다. 2021년은 10 정도의 수치가 있고요. 2022년은 13 정도 되나요? 2023년은 다시 12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자료를 하나씩 비교해 본 결과 수치가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으세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표현은 이번에도 그래프 2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래프의 원래 Y축을 결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Y축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해서 표현하는 것은 사실 그래프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아우르는 선에서 요 선에서 적당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0 기준선에서 출발하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아우르는 선에서 결정하면 되는데요. 그래프 1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Y축을 지나치게 느려서 표현함으로써 이 변화가 오히려 축소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변화를 축소시켜서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축을 결정하는 범위는 그래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아우르는 선에서 0 기준선부터 출발해서 표현하면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쌤이 새로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 1이라고 돼 있죠. 그래프 1이라고 돼 있다는 건 그래프 2도 보여드릴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그래프 1에 지금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A 주식, 여기는 B 주식이라는 말이 쓰여 있고 두 개의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주식을 관찰해 보면 지금 $20에서 출발해서 가격이 $40까지, 즉 $20 가격이 상승했어요. B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에서 출발해서 $120까지 총 $20 가격이 상승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표현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의 수치 상승을 똑같은 간격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봐주세요. 두 개의 주식은 모두 다 같은 기간에 $20씩 그 수익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어떤 투자자가요, $100를 가지고 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가 있는 투자자는 A 주식은 최초에 얼마를 살 수 있었죠? 그쵸? 5개, $20니까 5개를 살 수 있었을 거고요. B 주식은 최초에 얼만큼 살 수 있었어요? 그쳐요. $100니까 한 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A 주식은 5주, B 주식은 한 주만 살 수 있었는데, 똑같은 기간이 지난 후에 A 주식도 $20 올랐고 B 주식도 $20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가는 $20짜리를 5주 샀었기 때문에 모두 다 2배로 뻥튀기가 됐죠. 모든 주식이 다 100%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100를 가지고 출발했던 투자가는 $200로 자기의 현재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B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최초에 $100를 투자했고 동일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만 상승했기 때문에 처음에 $100를 투자했지만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돈은 $120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A 주식과 B 주식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원래는 Y축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아우르는 정도로, 그리고 동일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지만, 요렇게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원칙을 잠시 깨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쌤이 그래프 2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프 2는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20에서 출발해서 $40까지 100% 수익률이 있었다. 그 다음 $100에서 시작해서 $120까지 총 20% 수익률이 있었다. 자,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A 주식은 100%가 증가한 것이 기울기로 한눈에 보이고요. B 주식은 그거의 5분의 1 정도 된다는 것이 기울기로 역시 한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뭐인가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주식 수익률 같은 것은 사실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내 투자 대비 얼만큼 소득을 올렸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그렇게 동일한 선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Y축의 단위를 지나치게 조절해서 자료의 변화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이 그래프 1번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만 너무 강조해서 독자가 아까 쌤이 계산한 것처럼 100달러를 투자한 사람은 그럼 얼마를 벌었지? 100달러를 각각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얼마의 수익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따로 계산해보지 않는 한 틀린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 2는 한눈에 A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B 주식에 투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에는 비교 가능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그래프 2가 조금 더 좋은 표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만 보고도 한눈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Y축의 단위를 조절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의 제목은, 내 맘대로 데이터라고 한번 붙여볼까요? 사실은 정확한 수학적 용어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와는 좀 상황이 다르죠. 쌤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릴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 똑같은 자료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는 같은 자료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다르죠. 그래프의 경향성이 너무 달라서 이건 같은 자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쌤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놀랍게도 이 두 개의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라는 겁니다. 다만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점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맞아요. 자, 그래프 1번은 2020년 기준으로 5월, 6월, 7월, 8월, 2020년에 딱 한정해서 5, 6, 7, 8월 되게 좁은 범위의 시간을 데이터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프 2는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좀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 2020년에 데이터를 한 번만 표현하긴 했지만 여기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 거 관찰되는 거 보이시죠? 그 부분을 2020년 데이터만 따로 월별로 표현하면 요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선 이렇게 한 방에 나타났던 부분을 이렇게 쭉 늘려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2번 데이터를 볼 때랑 1번 데이터를 볼 때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데이터만 보면 추세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2번 데이터를 결국 끝까지 다 보면 여기 잠깐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락하는 추세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데이터가 더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프 2가 조금 더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만을 내가 원하는 체리를 똑똑 따서 먹듯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체리 피킹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똑 따서 내가 원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체리 피킹 데이터의 가장 위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의 발신자가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에 맞는 그것만 딱 골라가지고 수신자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본 수신자들은 자료를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그래프 두 개 중에서는 요게 자료의 왜곡 없이 전체적인 수치를 잘 파악하게 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요. 자, 체리피킹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거나 이럴 때 선거의 후보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속인다기보다는 자료의 일부분만 수신자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상승했다라고 주장하는 후보도 있고요. 실업률이 하락했다라고 주장하는 후보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한테 투표할 것 같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데이터를 볼때 너무 X축의 범위가 좁은 건 아닌가. 요 범위가 너무 좁아서 지나치게 짧은 순간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짧은 순간이라서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건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그래프 2를 해석할 때는 Y축의 범위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그래프 3에서는 X축의 범위가 충분한가를 좀 더 확인하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자, 네 번째 데이터의 제목은 쌤이 굳이 얘기한다면 올바른 표현법인가? 를 한 번씩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프 1과 2 중에 이번에는 1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쌤이 수업을 진행할 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프 1번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선생님, 왜요? 자, 일단 그래프 1과 2는 같은 표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 1은 같은 데이터예요. 팀 A가 50%고요. 팀 B가 64%고 팀 C가 38%를 차지하는 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거 세 개의 데이터를 다 더하면 몇이 되죠?
네. 100%가 훌쩍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쌤이 알려드렸었어요. 자, 원 그래프, 즉 파이 그래프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딱 100이 되는 비율 데이터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슬프게도 이거 100이 훌쩍 넘어가죠? 그러면 중복 허용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래프를 사용할 때 바른 표현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합이 100%가 넘어가는 비율 데이터의 경우에 원그래프로 파이 차트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 또는 뭐 꺾은선 그래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두 개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이거의 제목을 선생님이 굳이 정한다면 일반적 표현법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자,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색깔이 정반대입니다. 색깔이 반대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명암이 반대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밝고 진한 정도가 완벽하게 반대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킬로미터당 살고 있는 인구수를 말하는 데이터의 그래프네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킬로미터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진한 색깔, 많을수록 흐린 색깔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거는 킬로미터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흐린 색깔, 많을수록 진한 색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쌤은 2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원래 우리가 진한 비중을 표현할 때 진한 색깔로 표현하는 것을 배웠었죠, 이전에도. 요게 좀 더 일반적인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는 한눈에 보기 쉽게 편하게 전달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러 서로 정반대의 표현법을 따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법을 따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요렇게 인구가 적은 곳은 흐린 색깔로 표현하고 인구가 많은 곳은 진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자료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표현법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법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해석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고요. 좀 더 편리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 안녕.